2016년 5월 19일 베이징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엘리트 여고생 야오진이 의문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그날 밤 그녀의 흔적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학교의 감시 카메라와 그녀의 휴대폰 기록이 전하는 단서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 평범해 보였던 한 소녀에게 도대체 무엇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16년 5월 19일 저녁, 베이징 신동방 외국어 학교에서 16세 고등학생 야오진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리제와 위챗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리제는 딸이 씻으러 간 줄 알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야오진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리제는 딸이 다시는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21시 야오진의 휴대폰에서 왕이저에게 2차례 전화를 걸었던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전 야오진은 남학생 왕이재가 늘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어머니에게 불평했지만 리제는 이를 흘려들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오진은 평소 괴롭힘을 당하던 왕이저에게 전화를 했던 걸까요? 같은 날 22시 2분, 왕이저는 학교의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담을 넘어 학교를 떠났고, 그 순간부터 야오진과 왕이저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그날 밤 23시, 왕이저는 학교 교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오진은 저와 함께 있어요. 우리는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0시 40분, 리제는 학교로부터 딸과 왕이저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학교 측은 왕이저가 보내온 메시지로 안심시켰으나 리제는 점차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리제는 자신의 직감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바로 산둥성 둥잉에서 베이징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녀는 길을 가는 동안 계속해서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제 아이를 찾는 데 도와주세요. 그러나 학교 측은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5월 20일 반 친구류는 601호 교실에서 야오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소녀는 머리를 북쪽으로, 발을 남쪽으로 향하게 한 채 조용히 누워 있었고, 머리는 교복으로 가려져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처음엔 모두 그녀가 잠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되고 웨이 선생님이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야오진의 팔을 만졌고 이미 야오진은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5월 20일 오후 7시, 리제는 학교에 도착해 움직이지 않는 딸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수없이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16살 소녀는 여전히 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상처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학교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통해 왕기저가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담을 넘어 학교를 탈출한 장면을 확인하고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1999년생인 왕이저는 180cm의 키와 다부진 몸을 가진 남학생으로 반 친구들은 그를 재벌 2세라고 부르며 그의 가문은 상당한 지위와 부를 자랑했습니다. 그날 밤 왕이저는 학교를 떠난 후 호텔로 향해 방을 잡고 음식을 주문한 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상하게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이 속한 고위층 가문의 힘을 믿으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와 어머니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내용은 외부로 전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날 아침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5월 20일 오전 7시, 왕이저는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람을 해쳤다며 자수를 하겠다고 말한 그는 창핑구 마치코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한편 왕이저의 어머니는 그 사건에 대해 한 가지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야오진의 어머니에게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고,
그 정알은 리제에게 도달했습니다. 리제는 딸을 위해서 반드시 정의가 실현돼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왕이저의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제안에 분노했고, 이를 꼭 공론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되려 왕이저의 가족은 리제를 무시하며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왕이저는 신문 중 감정적으로 변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사건의 진실을 뒤집으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야오진과 나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좋아했고 내게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혹을 받았을 때 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 일이 끝난 후 그녀는 얼굴을 바꾸고 후회한다며 선생님께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두려웠고 몸싸움 중 실수로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목숨을 빼앗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때 떠날 때 그녀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고 배는 여전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사건은 왕이저가 말한 것처럼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왕이저는 학교 새해맞이 파티에서 야오진을 처음 보고 그 순간부터 그녀를 집착스럽게 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월 1일 왕이저는 야오진을 위챗에 추가하고 곧바로 데이트를 청했지만 야오진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은 왕이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의 강한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점차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5월 19일 저녁 왕이저는 야오진에게 선생님께서 부르신다고 속여 반 친구에게 그녀를 600일 교실로 유인해 오도록 했습니다. 순진한 야오진은 아무 의심 없이 그 말을 믿고 교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가 그곳에서 마주하게 된 것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악마의 얼굴을 한 왕이저였습니다. 그는 교실에서 무력을 사용하여 야오진의 순수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야오진은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무력해져 갔고 왕이저는 그녀가 더 이상 반항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야오진을 바라보던 왕이저는 불현듯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어두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야오진은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잔인하게도 야오진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껐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외부와 연락할 기회를 완전히 차단한 순간 왕기저는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꼈습니다. 리제의 마음은 딸을 잃은 충격으로 완전히 짓눌렸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이혼한 후 혼자서 강하게 살아왔고 딸을 키우며 사업을 일궈 나갔습니다. 리제는 딸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딸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학생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야오진은 어릴 적부터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였고 성적도 우수했으며 해외에서 토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에 돌아와 리제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랬던 딸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현실은 리제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무엇보다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이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왕이저의 어머니 리가 돈을 이용해 왕이저의 감형을 받으려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부검 보고서가 이상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리제에게 부검 보고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지만 그 내용은 이상하게도 야오진의 몸에 있던 외부 상처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습니다. 리제는 이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검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싶었지만 경찰은 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서명을 강요당하는 듯한 상황에 분노했습니다. 두 번째로 야오진의 유품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리제는 딸의 소지품을 되찾기 위해 학교로 달려갔지만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딸이 307호 기숙사에 남긴 물건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분증, 노트북, 귀중품,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숙사문에 찍힌 인장도 이상하게 바뀌어 있었고 학교 측은 유품이 분실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제는 학교 측에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유품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보했지만 리제는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학교를 찾아가 이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경비원에게 쫓겨났고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리제는 울부짖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너무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상황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세상을 떠났어요. 제 아이가 그렇게 됐어요. 만약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세 번째로는 2명의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601 교실은 학교에서 유일하게 감시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왕이저가 어떻게 아무런 방해 없이 침입하고 범행을 저지른 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왕이저 혼자서 모든 것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건에는 2명의 공범이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는 야오진의 룸메이트인 류 물린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왕저이가 류 물린을 시켜 야오진에게 2번씩 전화를 걸게 해 선생님이 부른다는 핑계로 601 교실로 유도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와의 통화 기록을 발견했지만 그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공범은 왕이저의 반 친구 류모저였습니다. 류모저는 왕이저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통신 기록을 삭제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왕이저가 사람을 해쳤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범죄를 도운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리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왕이저 측은 거액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회유했지만 거절했다. 돈으로 내 딸을 되돌릴 수 없다. 나는 단지 그가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한 법정에 들어오는 왕이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마치 영웅처럼 보이려 머리에 무술을 바르고 디자이너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입술에선 이상한 미소가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판사와 검사가 그에게 상황을 물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사악하게 변호사를 쳐다보며 딸을 사랑한다고, 실수로 그녀를 다치게 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죠. 2017년 6월 베이징 인민법원은 왕이저에게 심각한 범죄 혐의로 인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왕이저는 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18년에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왕이저가 다니던 학교 측은 그의 처벌을 경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는 왕이저가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규칙을 잘 지킨 학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왕이저의 2016년 1학기 성적 증명서에는 그를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한 전 담임 선생님 장 선생님의 의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 선생님은 왕이저가 규율을 잘 지켰고 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 사건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명은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2020년 9월 27일 왕이저와 그의 어머니 류는 재심을 요구하며 다시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그들이 사건에 대해 90%의 책임을 지고 나머지 10%는 학교 측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왕이저와 류가 피해자 리제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장례비, 사망보상금, 숙박비, 교통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 157, 155위안을 보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야오진의 유해는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만에 화장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리제는 딸의 순진한 미소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딸의 유해 앞에서 그녀는 슬픔과 분노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불쌍한 내 자식아, 엄마가 마침내 너를 위해 정의를 구현했어. 그렇게 이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